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VON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였는데 창립 1주년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사실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 듣고 가끔 이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고 합니다. 참 좋은 영상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자주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계속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탄핵과 법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무겁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2017년 5월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한 1년 10개월 가량 거의 2년 가까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혐의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게 그 전이죠. 한 두 달 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사실 1인자인데 그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탄핵할 가치조차 없다. 라고 했지만 그거와 함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탄핵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로서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사유 그리고 초당적인 그런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탄핵을 바라보는 미국 정치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헌법상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명백한 때라고 사실 규정이 돼 있고 헌재는 이미 2004년도에 정말로 중요한 사유 그냥 단순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정말 탄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국론 분열 그 다음에 이제 법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봐보시면 사실 전혀 그런 고려는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사실 이 절차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특검이 발의가 되면 한 2년 정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팩트가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국회에서 뭘 하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 12월 3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 이제 의결을 할 때 보면 당시 의원들 중에 탄핵 소추안 내용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조차 몇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밑에서 그냥 만들어오는 탄핵 소추안 내용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고 당시에 촛불 집회죠. 막 촛불 집회에 다들 겁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6년 아마 이제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온갖 오보들이 난무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사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갔거든요. 4%, 5%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고 문제고 법원이고 검찰이고 특검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제 선동에 언론의 선동에 그냥 놀아난 꼴밖에 안 됩니다. 네, 그 과정을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원래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를 막았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아마 사심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저는
뭐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해서 탄핵을 시켰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마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얘기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어떤 뭐 나중에 정치적 심판을 받든지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에 사실 국회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사실 언론기사가 전부였습니다. 언론기사 정리해준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거기에 참고 자료가 21개가 붙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되게 놀랬던 게 21개 참고 자료 중에 15개가 언론기사였습니다. 15개가 언론기사고 나머지 2개가 무슨 기존 판결문이고 다 그런 자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기존의 언론들, 이 선동하는 내용들, 그 언론기사들 짜깁기를 해서 탄핵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 그때는 사실 그 특검이 출범해서 조사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이었고, 뭐 국회에서 사실 국정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탄핵으로 넘어갔고, 이후에 보면 특검에서 하는 일은 원래는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부터 시켜놓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놓고 밖에서는 계속 촛불들이 들고 일어나고,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이 한 일은 그냥 선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특검이 그렇게 매일같이 일일 정례 브리핑을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들을 제대로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언론에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매일같이 특검에서 그렇게 브리핑하는 내용들은 대서특필이 되고, 언론에서는 계속 그 최순실, 정유라 이런 가십성 기사들 계속 끄집어냈고, 그런 것도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와중이라면 헌법재판소만이라도 좀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사실 사태가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헌재는 애초부터 제대로 이 심판 절차를 끌고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회에서 그 사실 탄핵소추안 만들어 가져온 내용이 너무 좀 조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된 게 아니라 언론 기사들을 짜집게 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추 사유가 안 되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이었죠. 첫 번째 결론 준비기를 하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소추 사유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자기가 5개로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개를 현장에서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적어서 이렇게 정리해와라.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강일원 재판관은 2017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소추 사유 정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한쪽 편을 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애초에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물죄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랬겠죠. 재판관들이 검찰에서 넣은 기록을 보고 아무리 그 증인신문을 해봐도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물죄를 무죄를 때리면서 사실 탄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어느 날 국회 소추위원단 보고 이 5개 소추 사유도 불분명하니까 정리를 해와라 라고 하더니 다음 뭐 며칠 있다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형사법 위반이 싹 빠졌습니다. 뇌물죄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국회에서 만든 탄핵소추 사유랑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이상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헌법 수호 의지라고 하는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사실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사실 두고두고 아마 역사에서 재판관들이 욕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참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들어보자면,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까지로 기한을 못 박았거든요. 사실 그 탄핵 심판 절차가 그 12월이지만 실제적으로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까지라고 하면 실제 2달 안에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달 안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부터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얘기 1월 31일인가요? 그때 얘기를 하니까 2월 달부터 증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고영태도 2번, 3번 도망가서 결국은 저희가 못 불러냈고, 나머지 증인들도 대부분 안 나타난 거죠. 왜냐면 어차피 3월 13일까지 선고하면 2월에는 사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재판이 종료될 거고, 그럼 재판 한 번만 빠지면 이제 증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대리인단들이 제대로 중요한 증인들 중에서 신문을 못한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참 사실 그 헌법재판소법에는 그 180일 공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재판을 할 수가 있죠. 6개월도 할 수 있고 다시 필요하면 더 해야 되고, 이렇게 국가 중대사인 재판인데 이거를 진짜 번개불에 공포가 먹듯이 2달 안에, 석 달 안에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애초에 결론 정해놓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뭐 재판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하고 이제 검찰은 뭐 했느냐. 사실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진실의 수호자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진실만 밝히면 되는데 이 양반들도 너무 한쪽 편만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 김수현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고영태 녹음 파일. 그 내용이 검찰이 이미 2016년 말에 다 입수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대통령의 불리한 기록은 헌재로 갖다 주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꽁꽁 숨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나중에 알고 거의 2017년 2월 넘어가서 그때서야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주냐 달라라고 해서 겨우겨우 받은 게 그 김수현, 고영태 녹음 파일입니다. 게다가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그걸 이미 입수를 했고 이미 포렌식 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당시에 그 최서원 씨가 아니 내 태블릿 PC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후에 보니까 사실 조작과 등선까지도 언급이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실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대통령께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 파면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도 솔직히 어디까지가 주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당시에 2016년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 TF가 만들어졌거든요. 당시에 우상호, 뭐 손혜원, 도종환, 그 다음에 조홍천 이런 의원들이 실제로 TF를 만들어서 최서원 씨 관련되는 미르재단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그걸 계속 언론에 띄웠습니다. 언론에 계속 띄우다가 이게 어느 정도 2016년 10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정도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JTBC 태블릿 PC가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에 북한에서 한창 난수방송 하면서 백업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나머지 법원, 검찰, 의원들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200명 의원을 모을 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김우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협조가 있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기획을 했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담을 했지만 사실 우리 그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막 오보를 쏟아내면서 여론을 선동을 하니까 검찰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저도 사실 법조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양반들이 다 제 선배들이시죠? 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의 다른 선배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들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자유우파에 대한 가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수원에서 배울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라기보다 그냥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반공 좌익은 싫다라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질서를 수호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분들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어차피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 대한민국 법 질서, 법 체제를 준수하는 것보다 본인의 승진이 사실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촛불의 선동에, 언론의 선동에 그렇게 쉽게 놀아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나마 지금은 저는 되게 희망이 보인다고 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성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것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있고 뭐 이런 강좌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이제 깨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우파 유튜브들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그나마 그런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향후에는 사실 정치권도 그렇고 법원 검찰도 그렇고 그런 그 체제에 대한 사상 교육부터 사실 새로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좌파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너무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너무 지금 시중에 가보시면 서점에도 그렇고 뭐 상영되는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사실 문화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블랙리스트 건도 보면 사실 박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는 거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청와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위에서 지시만 했지 밑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본인한테 뭔가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들 걱정을 또 비서관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이제 의식화가 안 돼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반드시 정권을 잡고 이 탄핵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좀 계속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하고 이제 주변 분들 계속 교육을 시키고 문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저랑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독감에도 귀한 거를 독감에서 귀한 거를 해주신 우리 최명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탄핵과 법치
탄핵은 왜 법치의 위기를 불러왔나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동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게 잘 안 넘어가네요. 팀장님? 넘어갔습니까? 네. 제가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법치의 위기를 우리가 감으로는 느끼지만 좀 더 세분해서 생생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왜, 그래서 탄핵이 왜 이걸 불러왔을까?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법치의 위기를 항목을 좀 나눴을 때 가장 첫째로는 그 헌법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인권 무시, 또 무죄 추정 원칙이 흔들린 것, 또 구금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 증거재판주의가 파괴되는 것, 위법 수집 증거가 넘쳐나는 것, 그리고 위법 강압수사가 만연한 것, 그 다음에 형평성이 아주 상실되고 있는 것, 그리고 특정 편향 집단의 법원, 검찰 장악 주도 현상,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약화, 이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헌법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어느 분은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통치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폐청산 국정농단이란 말을 2년 내내 입에 달고 있는데 형법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 형사법 헌법의 큰 원칙은 죄가 되려면, 범죄가 되려면 미리 법으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적폐청산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불확정적인 말인 거죠. 그것을 최고 통수권자가 함부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헌법적 통치의 틀이 굉장히 원천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아래에서 사법적인 것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법 질서가 얼마나 깨지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원로 법조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면 국가의 독립이 흔들리고, 남북 9.19 군사합의 같은 것을 보면 영토 보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탈원전과 경제 파탄을 보면 국가의 계속성, 이것은 후손에까지 물려줘야 되는 국가인데 그것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과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날마다 행동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관련자의 사면을 언급하고, 또 순방에서 돌아와서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고, 이것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노고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헌법 질서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 초자가 빠졌습니다. 초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요 앞에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역사 교과서 지필 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또한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각종 행정부에는 위원회가 군림하면서 정상적인 법치행정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사법의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의 그때 당시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3족을 멸하겠다. 오늘날의 인권을 대우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24시간에 가깝게 내내 불러서 그렇게 메일을 하면 사람이, 안종범 씨도 그렇게 얘기한, 나중에 혼몽한 상태에서 거기 이렇게 진술서에 자기가 제대로 말했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서 서명하게 되면 치명적이죠. 나중에는 그게 증거 능력을 갖게 되니까요. 자,
그 정유라는 어땠습니까? 그 새벽에 검찰 차에 실려서 자신의 어머니를 해하는 증언을 하러 증언대에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일에 그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인륜을 끊는 것은 아무리 국가가 형사 정의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차마 그것은 함부로 침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일이었는데 그 선까지 넘어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수갑 문제. 김경수는 수갑을 차지 않았죠. 이재수 전 사령관에게는 채웠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갑 채웠죠. 그래서 이 수갑 채운 것을 그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교도소장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서면을 보냈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김경수는 뭡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론재판, 민심재판, 인민재판, 인격모독식 재판, 이것은 다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주사회재판,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3회였지만 심야 재판이 늘 열렸습니다. 심야 12시까지 가는 재판을 주 3일씩 받는다는 것도 엄청난 고문이고, 박근혜 대통령인 경우에는 주 4회 재판을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권과 방어권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선고를 생중계 제한을 해달라고 다도 아니고 형량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러니까 형량 선고하는 데까지는 하더라도 아직 대법원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관계 다 읽어가는 것까지 그렇게 생중계를 해야 되겠냐, 제한을 해달라 했는데 결국 제한해주지 않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무죄 추정 원칙. 이것은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인데요.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대법원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게 신과 같은 식으로 절대적으로 그 사람 유죄라고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재심도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물며 대법원 확정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 기본적으로 무죄를 추정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큰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1심은커녕 우리 2년의 체험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언론에서 벌써 재판 결론까지 다 내렸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뭐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보도가 그럼 사실이냐? 오보, 왜곡 보도, 허위 보도 투성이었죠. 게다가 뭐까지 했냐? 드루킹에 의한 1억 건에 가까운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비난, 물컵 던졌다, 부당성 지적, 이런 것과 형사범죄 영역을 마구 혼동을 유도하고 나중에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박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오늘 조양호 회장 별세에까지 이르렀죠. 이게 정말 어떤 정권입니까?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고 떠들더니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직후에 보란듯이 황창규 전 KT 사장은 구속합니다. 한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자, 과연 객관적인 기준인가요? 며칠 뒤에 김경수 보석 허가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겠죠. 오늘 그렇게 반대하는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을 보란듯이 또 임명해버렸죠.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죠. 정말이에요. 자, 당시 탄핵 사태 때 이대 교수들은 구속되었습니다. 변희재, 예,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 노령에 병환이 있다고 했지만 구속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잔인했던 구속 기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게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수한 구속에서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의 원칙은 너무나 흔들려 버렸습니다.
원래 불구속 수사 원칙이 87년 헌법 이래 상당히 정착되고 있었는데 지난 2년 이래 그 부분이 굉장히 흔들린 거죠. 자,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안보인사들, 정치보복적 돈보기식 표적구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변호인 사퇴를 불러온 구속 연장의 위법성.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구속 6개월 할 때 이미 6개월간의 재판에서 롯데 SK 건도 충분히 심리가 되었는데 회장들 및 주요 증인들 신문이 다 되었는데 6개월 다시 연장이 필요하니까 그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안 적었던 그 두 건을 꺼내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개월 연장을 받아낸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 미국의 법률가 한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폭거다. 그것은 법적으로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제가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게 되면요. 법치주의 자유민주정의 발달에 시원에는 영국에서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면서 영국은 세계에서 뛰어난 근대 민주정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영장주의,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그 얼마나 발전했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7년 헌법에서 강조한 적법 절차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고 헌법적으로 형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념을 뒤흔들면서 완전한 퇴행을 가져왔습니다. 자, 형사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관심법으로 딱 보니까 네가 죄가 있네. 이것은 근대의 자유민주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는 민사재판의 증거보다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그것을 법문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고 미국 법을 받아들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자, 당일 아침에 통화 발신 기록이 있었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님 사건에서 자, SK 롯데 뇌물 사건의 경우에 최서원 씨가 대통령님이랑 통화한 기록이 아침에 이거 발신 기록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도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본인에 의해서. 어쨌든 그 기록을 들고 와서 그러면 그게 공모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로 이게 어떻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 했는데 당일 아침에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통화한 사람이 어떤 범죄에 심지어 연루됐다고 합시다. 그걸 인정해도 그러면 거기에 공모가 내가 된다는 겁니까? 겁이 나서 통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황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공모의 증거라는 것까지. 근데 공모가 왜 그렇게 필요했냐? 본인이 뇌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받지 않은 뇌물을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입증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는 대가관계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좀 가져와도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 제3자 뇌물죄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없으니까 경제공동체를 내세웠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게 어떻게 경제공동체냐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논리가 이겁니다. 공모를 한 공범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아도 내가 공무원이 내가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법대에서 숙제를 내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잘못된 선례를 생겨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조사해 와라 이런 학생들은 조사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모의 근거란 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바로 잡아야겠죠. 예.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전문 증거,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오히려 명백한 물증을 압도합니다. 그러면 명백한 물증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SK 경우에는 뭐 수십억 이야기가 있어도 아예 최서원 씨 주변 인물한테도 돈이 간 게 아니고요. 롯데 경우에는 갔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롯데에 대한 그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뇌물죄를
면세점 특혜를 줬다는 대가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 면세점 특혜를 줬다는 게 뇌물죄 성립의 주요 논리인데 명백한 물증으로 뭐가 있냐면 대통령은 그 면세점 특허가 날 때 면세점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인 회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국가회의 기록에. 비서관 회의 같은. 그런 명백한 물증이 아까 전에 아침에 전화 딴 사람이 했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가치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시되고 뇌물죄가 선고되고 아까 전 통화 증거 같은 것은 뇌물죄를 입증하는 공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재판입니까? 그래서 증거재판주의가 이처럼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는 이유는 여기서 허물어지고 난 뒤에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거지로 맞추어가는 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범 수첩에 대해서는 우리 최명선 변호사님께서 책에도 잘 써주셨는데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원본 수첩도 아니고 재정의 수첩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검찰의 틀에 맞춘 그 경전으로 거의 변성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영태, 김수현 녹취 파일 아예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그럼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은 검사는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피고인의 아주 원수격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검찰에 대한 모독이죠. 검찰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라는 법원을 지키는 천하에서 제일 공정한 사람이란 게 사실 검찰기관의 자기 자부심입니다. 천하에 공정을 세우는 가장 공정한 기관. 그런데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는 싹 숨겨버리고 피고인의 불리한 증거만, 그거는 검찰기관이 아니죠. 공정한.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가 범람합니다. 합당한 물증이 무시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 증거가 압도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증거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위법한 증거들이 이제 범람하게 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유명한 이 JTBC 태블릿 PC인 거죠.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국과수의 지적에서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증거의 세계에서는 끝이 난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로서는. 무결성이 훼손된 디지털 증거는 형사 증거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검찰 공모 의혹 위증까지 있고 카톡 복원은 거부하고 있고 카톡 복원되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거부합니까? 게다가 17,000바이트 삭제 기록까지 포렌식에 남아 있습니다.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허위 왜곡보도 밝혀진 것 있습니다. 동선 불일치 경우에는 JTBC가 검찰이 말했던 것 말고 해외 소재를 알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것. 그런데 그 지표로는 여권 기록상 출입국 기록과 안 맞는 것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럼 2개가 맞다고 이 사람 실사용자라 그랬는데 3개가 안 맞는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얼마나 문제덩어리였는지는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엄격한 포렌식 절차 규정이 그 뒤로 너무나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디지털 증거는 훼손이 쉽기 때문에 엄격한 포렌식을 지켜야 그것이 적법 절차이고 형사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그 길로 나가다 완전히 역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갈수록 퇴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캐비넷에서 괴문서가 나오는 일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형사재판 중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집안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관이 갔다가 집안에서 돈다발이 찾아진 전 국세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검찰 쪽에 부합하는 면세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뇌물죄 수사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플리바기닝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플리바기닝이라는 것은 영미법에서 자백
자기 안 했는 거 자백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했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형량에 대한 그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냐? 약정을 잡아서 그러면은 위법함이 분명한 것을 잡아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고는 이것을 묻지 않고 덮는 대가로 대신 유리 진술을 해라. 암묵적으로 방향. 그건 플리 바게닝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위법한 그냥 단순하게 위법 수사고 위법한 행위를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우리나라 그 뒤로 너무나 파괴되어 갔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는 합법적인 증거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87년 헌법 이래 그 법리와 실행이 많이 축적되었는데 탄핵 사태 이래 완전히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위법 강압 수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녹화도 되지 않는 곳에 불러서 말하고 이런 강압 수사를 할 땐 변호인 참여도 안 시키고 나중에야 참여시켜가지고 서명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 국민연금에서 삼성합병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걸 진술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서치 소장에 대해서 가족 계좌까지 뒤지면서 압박을 하는데 그래도 끝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옷 받고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는 좀 춥다. 완전 협박이죠.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았고 재판에 나와서 용감하게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살아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속된 철야수사, 심야수사, 강압수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권, 자, 그 다음 가족 계좌까지 추적 일상. 이게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족 계좌, 가족이 무슨 상관이라고 저거를 조사를 하면서 추적을 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상실이 어떻게 되냐. 자, 구속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석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형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량과 김경수에 대한 형량은 왜 그렇게 다르냐. 자, 범죄 성립 자체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 없으면 유죄식의 태도가 아니냐.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다. 네가 하면 직권남용이고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다. 이것을 심지어 김은겸 정 장관에 대한 판사는 썼어요. 언론에 대한 입장문이라고. 적폐청산 과정에서 일어난 그 행위와 지금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김은겸 전 장관이 한 것은 구분해 봐야 된다. 이중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옛날에 법원칙 무너뜨린 거는 적폐청산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는 이 사람은 적폐청산 바로잡으려다가 좀 무리가 약간 있었던 거니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으니까 인정된다. 위법성에 인식이 없다.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정권에만 있었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만약에 그렇게 이 정권에만 딱 있어가지고 이렇다고 하면은 그게 받는 사람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관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위법성이 인식이 없다고 표현한 논리라면 이제까지 해왔던 내용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 의식 속에서 바라보면 그런 모순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법치주의가 아니라 뭐로가 있습니까? 초헌법적인 적폐청산, 국정농단 이런 것으로 머리가 틀이 부분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폐청산의 위대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청와대 비서실과 강규형 KBS 전 이사 어떻게 됩니까? 6,000원짜리, 3,000원짜리 가지고도 다 배임이라고 지금 이사 해임하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은 밝히지 않은 것이 몇 억이고 밝힌 것에도 고급 술집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다 감사원이 정당화시켜줬죠. 업무상 그럴 수 있다고. 그럼 강규형 이사는 왜 아직까지 제가 맡고 있어서 아는데 아직까지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평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좀 깎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형평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묻게 됩니다. 법은 정의만이 아니라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기둥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정의는 사실 좀 무서운 게 있어요. 했는 만큼 뭔가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이 정의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나 형평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양대 기둥입니다.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아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그래주면 정의가 실현됐다? 아니에요. 그는 법에서 말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형평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정의도 형평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간단한 상식, 보통 국민들이 감으로 아는 것을 제도권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의 경중을 보면 오히려 드루킹 사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완전히 뒤집었죠. 그것이 대형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가 대형 부정선거입니까? 헌정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려고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하고 있죠. 특정 편향 집단의 법원 검찰 장악 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래 이 현상은 너무나 행정부에 불종적으로 진행되었고, 오늘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새로 법관대표회의라는 이 정권 들어 생긴 소비에트 비슷한 저 회의, 도대체 공식적인 기관과 대표 라인과 법에 규정된 어떤 대표회의가 있는데 저게 왜 규칙으로 생겨서 법원의 어떤 의사를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듯이 행동할 수 있느냐,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회장을 또 같은 저 연구회 회장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동료 법관 탄핵을 추진합니다. 검찰은 40명 전담팀이 법원을 뒤져서 법원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사법농단 틀이라면서 진행되는데, 가는 방향을 보면 결국은 통진당 이석기 재판을 부정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법원 검찰의 친일 뭐 이런 걸 말하면서 이념 편향적 국익 무시적 태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미쯔비시 압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부분에 공헌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자,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서 삼성합병에 부당하게 압박한 거면 난 손해본 게 맞네. 그래서 8천억 원을 내놓아라. 그 8천억 원 누구 돈입니까? 만약에 주게 되면 국민 돈이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제투자자 소송이라고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뇌물죄 성립한다면서 저걸 빠득빠득 우기고 있으면 엘리엇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엘리엇은 완전히 횡재죠. 자기가 뭐 안 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자기 주장을 다 들어주고 있죠. 정부가 부당하게 국민연금 통해서 합병하게 했으니까 나는 손해, 거기 반대했지 않습니까? 엘리엇은 그 반대했던 내가 손해봤다. 엘리엇이 좋은 데면 또 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라도. 그런데 엘리엇은 심지어 아프리카로 원조 자금 들어가는 것까지 압류해가지고 자기 헤지펀드 사익을 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버드 법대 출신이 대표라는데 참 법을 무시무시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확정 전 대통령의 사면 취지 발언, 정부 여당이 합세해서 성창호 판사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더니 대법원장이 그걸 또 곧 징계하고, 지금 최근 소식으로는 정부 여당 검찰편에서 서면 질의로 답변을 아예 먼저 불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그런데 막상 성창호 판사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소위 관련 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분도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데도 이번 판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고민 노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신설 등으로 아주 날카로운 자신들의 첨단 무기를 가지려고만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의 또 분석에 의하면 자신들의
뒤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기 정권 하에서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공수처를 통해서 미리 사건을 한번 유야무야 덮어놓으면 다시 파지 못합니다. 한번 수사를 해서 이게 기소할 만한 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기수사해가지고 다시 들추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지금까지 확인한 이러한 법치의 위기,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지러울 정도인 이게 왜 왔느냐, 그리고 탄핵은 왜 이것과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체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 기획 사기 탄핵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목을 좀 나누어 보면 법치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주도된 기획 사기 탄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 사기 탄핵 과정에서 적법 절차, 법치주의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87년 현행 헌법에 뭔가 틈이 있는 것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87년 헌법 제도권의 방어력이 부실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와라, 헌법에 틈이 있고 제도권의 방어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이전 기획 사기 탄핵 세력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고서 이 주도해서 기획 사기 탄핵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했고, 자기들은 애초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도래했다. 이게 이제 저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상론해보면 지금 현 정권 세력은 법치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보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원래 북한 김정은 체제 종북 주사파 이념적으로 수령 절대주의, 법치와 극단 반대죠. 법의 지배,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 왕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수령 절대주의하고 완전히 상극입니다. 법치주의 파괴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획득, 유지, 강화뿐입니다. 만에 하나 정권이 교체되어도 옛날 운동권 때 많이 해봐서 감옥 가는 것쯤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자기 감옥 가는 것보다 사실은 문제는 공인이면 나라를 걱정해야죠. 나라의 어떤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벌벌 떱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어서 야, 우파가 재집권 했다 해도 저렇게 그 사람들 다 잔인하게 하면 나라가 옛날 당쟁 때처럼 여기 죽이고 여기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벌벌 떨어요. 오히려 누가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속에서 막 찜찜이라고 원래 누가 누굴 걱정해줘요. 공인이 나라를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국익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치 보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치 보복을 이렇게 할 때 나라를 생각했으면 야, 이게 이렇게 악순환되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과정 중에 적법 절차 법치주의 파괴합니다. 그래서 기획 사기 탄핵이기 때문에 사기인데 어떻게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국가의 가장 거대한 사법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 검찰,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 심판이 다 망가지고 거기 따라 들어선 행정부도 법치주의 파괴 흐름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촛불 법치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의 생각을 제가 최대한 선회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총칼로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았잖아. 재판을 해서 대통령이 나갔고 선거해서 새로 뽑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법치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그 심판이 아까 최명성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심판이 도대체 제대로 된 심판이었나요? 그 소추 의결이 제대로 된 소추 의결이었나요? 그러면 스탈린도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도 오토 원비어 세워놓고 사람은 이미 혼수 상태가 됐는데 땅땅땅 두드리면 그게 재판입니다. 스탈린도 재판에서 사람 죽이면 그것도 재판받아 죽었으니까 법치네.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7년 헌법에 틈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내각제의 요소를 겸비한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미 내각제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태를 곡해하는 저희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른 대통령 중심제, 전형적으로 미국에 비해 볼 때 우리는 이미 내각제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헌법이라고 헌법 교과서에 다수설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1987년 개헌은 어땠느냐? 국회 권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신 박정희 대통령 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기를 거치고 87년 개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헌의 분위기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을 최대한 깎으려고 하겠죠. 국회 권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방향에서 개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권은 없이 소추 의결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당장 정지되는 그런 기형적인 힘의 어떤 불균형을 가지는 탄핵 조항이 입법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1차로 한번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만 이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사실 저는 법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이 무렵이었는데요. 저는 이유는 그때 잘 몰랐는데 가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의 그 마샬 대법원장이 한 것이랑 아주 반대입니다. 미국의 그 마샬 대법원장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심사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최초로 여기서 생깁니다. 즉 어떤 국회 입법이나 법규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선언할 권리는 사법부에 있다. 그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죠. 미국은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그 출발이 저 마샬인데 마샬은 사실 이게 무효인지 알아봐 달라라고 누가 마샬한테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법규를 전제로 임명장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자기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일종의 심판을 할 내용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판단해 준 게 아니라 이 판단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법규가 내가 보니 위헌이다 라고 그 문제를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당시 그 결론에서 이렇게 가져도 저렇게 가져도 마치 예수님을 난처하게 한 질문처럼 이렇게 가져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라 해도 안 내라 해도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 근거가 되는 법규가 내가 보니 위헌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사법부의 권위를 아주 올려버린 것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사법부가 그거 위헌이야 하면 법률이 위헌이 되어버리는 전통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떠했느냐? 그때도 국회의 소추 의견은 완전히 졸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 때보다는 훨씬 그 위법성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실관계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온갖 확인되지 않은 뇌물죄 이런 걸 다 넣었기 때문에 사안은 다릅니다. 그러나 소추 의결 과정 자체는 여전히 너무나 좀 졸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냐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래버렸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흐름은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이 온 국가기관 영역에 적용돼야 한다는 흐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판결할 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 대법원이 하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 태도가 다른 거죠. 이게 결국 어떤 걸 낳겠습니까? 그때 만약 달리 그럼 어차피 기각했어요. 탄핵 안 된다고. 그걸 기각하지 않고 졸속으로 그렇게 소추 의결했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대한 전통이 세워지는 거죠. 국회가 아무리 저 헌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졸속으로 소추 의결 이번에 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통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추를 의결을 졸속으로 해가면 각하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병폐는 이번에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소추 의결을 해도 그걸 받아서 본안 판결을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87년 체제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 흐름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약간 그 좌익까지는 아니어도 좌파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런 틀에서 87년 체제라는 어떤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저는 87년 헌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다 붙여서 87년 헌법 체제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체제라는 말은 제가 경계하냐면 저렇게 체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87년대에 좌우가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 어떤 선에서. 그걸 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타협점이 지금 허물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그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좌라고 부르는 좌우의 그 당시 타협이 이루어졌다 할 때 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그 불철저해요. 저는 좌파와 좌익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질서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유럽식 좌파를 말합니다. 제가 굳이 엄격하게 말하자면 유럽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이런 것처럼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면서 정책적으로 소위 좌파라고 부르는 그런 그 복지라든지 그 큰 정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하고 종북 좌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파괴하는 또 그것을 애매하게 말을 흐리는 그것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87년대에 좌우가 타협을 이뤘다 할 때 좌익이 타협의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좌라고 표현할 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런 체제는 제가 이제 경계를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 정부를 유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 건국 정통성이 그 흘러내려온다고 보고 또 자유민주주의 건국 낮은 단계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87년에 이르러 높은 단계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마침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4단계 우리 자유민주헌법의 발전의 기본 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자기들이 새로운 우파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우파가 아니라 일종의 대한민국 건국 정통 세력은 부정되어 버리고 버린 폐허 위에 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제도권에서 87년 헌법을 단순히 직선제 헌법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더 깊게 보면 단순히 직선제만 채택한 것이 아니라 영미법, 법이 발달한 영미법의 헌법적 가장 큰 원리로 여기는 적법 절차 원리를 87년에 이르러 헌법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서 볼 때 직선제도 하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 원리가 사회 전체에 구현될 때 당연히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30여 년간 이렇게 잘 발전되어 왔는데 그 형사소송적인 데서 많은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각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탄핵 때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재판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뭐 탄핵은 정치적 재판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최 변호사님도 책에서 잘 쓰고 계십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규범적인 재판입니다. 규범성이 없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법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이라는 게 반드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이 있다. 이런 정도로 당연히 정치인을 다루고
정당 해상심판 경우에는 정당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차원은 규범적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소위 우리가 흔히 쓸 때 정치 논리로 답을 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치 논리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가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때 말하는 정치는 그냥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정치가 만약 힘일 뿐이라면 정치가 발전한 나라가 오히려 왜 강대국이 되죠? 미국처럼.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예요. 힘이 있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발전해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정치는 뭐길래 나중에 결과적으로 힘을 가져오냐? 그것은 지혜라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까 전에 마샬 대법관이 보여준 자세. 자, A냐 나대이냐 답을 달라 했는데 네가 묻는 근거가 위헌이라고 답할 수 있었던 그 지혜. 그것이 정치적 지혜.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가 다르냐? 차원 높은 재판소니만큼 규범적인 판단은 기본이고 마샬 같은 그런 정도의 지혜를 발휘하라. 그것이 사실은 그 기관에 부여된 소임이었는데 지혜를 발휘하기는커녕 자신을 파괴해버렸어요. 87년 헌법재판소를 낳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인 87년 헌법의 기본 원리, 적법 절차 원리를 파괴해버려요.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태극기 운동이 그래서 밑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도권이 다 안 되니까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은 누구예요? 그게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처럼 태극기 운동이 태동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권에 자성 움직임이 전혀 없느냐? 저는 이제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문정권도 기여한 바가 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구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속을 함으로써 많은 그 제도권 내에서 탄핵 때와는 달리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정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운동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 약간 싹트고 있는 제도권의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 태극기 운동은 뭐냐?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압제에 맞선 자유의 운동입니다. 자유와 법치의 운동. 자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압제에 맞서는 거죠. 자, 3.1운동도 압제에 맞선 자유의 운동이었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의 운동이었고, 자, 모든 압제에 맞서는 자유의 운동인데 이것은 인간의 본원적인 운동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사실 김씨 3대처럼 우리 허강일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사실 북한 이북의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자유인 기질이 센 분들이에요.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철저히 짓누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땠을까요? 그만큼 가혹하게, 그만큼 무수한 피를, 그만큼 세계 최고의 자랑하는 이 억압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압제에 저항하고 그런 본원적인 게 있고, 이웃이 옆에 사람이 압제를 받으면 같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그게 닥쳤을 때 사람의 그것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다르게 보면 건국 이념에 따라 70년간 그간 축적되고 육성되어 온 보통 국민들의 역량이 이제 분출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헌법적 저항운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왜 그런 난리가 벌어졌을까? 가장 핵심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의 분단 현상을 타파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에 대한 현상 타파 정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난수표를 날리고 온갖 동원을 해서, 그리고 그의 호응이라도 하듯이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서, 그리고 탄핵으로 역량 총동원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결국 이 태극기 운동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자유통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화냐, 중국의 속국이냐, 자유통일이냐.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나는 애매하지만 뭔가 그럴듯한 그 나라의 모습을 꿈꾼다. 헷갈리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가능한 일일지 깊이 따져보면 대체로 논거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제3의 길로 불리건 그게 무슨 공동체주의라고 불리건 헷갈리지 말고 자유통일이 우리의 길이고 자유통일이 아니면 뭐밖에 없다? 적화 아니면 중국의 속국밖에 없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70년간 우리 헌법에 유지되어 온 자유통일, 사실 제가 별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 헌법 때부터 우리 노선은 자유통일 노선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그 규정에 의거해서 바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세력,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